과연 무엇이 이 70대 할아버지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35년 전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부대가 이런 곳이 되었다니, 손자 면회를 가던 평범한 할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새벽 5시 도시락을 싸들고 길을 나선 그는 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된 문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할아버지, 저 좀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손자의 힘없는 목소리. 면회를 갔지만 거부하는 부대. 왜 손자의 면회를 거부당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검은 돈의 실체와 매주 수백만 원씩 사라지는 돈의 행방. 그리고 부상자 처리 매뉴얼에 적힌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선우임이 함께 밝혀낸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5시 40분. 동서울터미널의 낡은 플라스틱 벤치에 윤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손에 든 도시락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갈비찜이 국물에 자작하게 잠겨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우리 지우, 살 좀 붓게 고기 좀 먹어야겠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 뚜껑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미소와 한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손자 지우가 군대에 간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매번 면회 때마다 더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모두 직장에 매달려 바쁘다며 면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태준이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서둘러 지나가고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큰 짐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북녘을 바라보며 철책선 너머를 꿰뚫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문득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얼음이 낀 새벽 순찰길, 눈과 피가 뒤엉킨 그 참혹한 아침이 기억 저편에서 불현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도 지금의 지우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총을 메고 조국을 지켜야 했던 그 시절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백골부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배치받은 부대가 바로 자신이 예전에 복무했던 그 부대였습니다. 우연일까, 운명일까. 그때 그 부대는 전방의 최전선이었고 적의 침투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해골 마크가 새겨진 부대 휘장을 가슴에 달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윤태준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도시락 끈을 꽉 동여맸습니다. 버텨라, 할애비가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부대에서 다쳐서 의무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면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밤 늦게 걸려온 전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냥 좀 보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전화로는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일찍 길을 나선 것입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태준은 도시락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면회 허가서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손자를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와야지. 그의 발걸음에는 희망과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오래전 그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듯이 지금의 지우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우며 그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어떤 마음으로 군복무를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지우가 같은 부대에 가게 된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우가 건강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15분 백골부대 정문 앞. 윤태준은 2시간 넘게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와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이쪽에 걸린 전광판이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부대 보안 강화, 면회 일시 중단. 붉은 글씨가 번쩍번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경비소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병사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접수번호 37A72입니다. 윤태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승인받았는데요. 윤태주는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전화로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왜 자료가 없다는 걸까요?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확인했는데 정말 없어요. 누가 승인해줬다고 하셨죠? 그때 경비소 안에서 김도진 중위가 나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듯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밤새 당직을 섰거나 무슨 일에 시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뭔 일이냐? 면회 신청하신 분인데 컴퓨터에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김도진 중위는 윤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도시락 가방을 든 노이의 모습이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민원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부대 사정이 좀 복잡해요. 보안 강화 기간이라서 예약 없이는 면회가 안 됩니다. 예약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서류도 있고요. 윤태준은 조금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자가 다쳤다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정말 잠깐만 얼굴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다시 예약하고 오세요. 김도진 중위는 말과 함께 윤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윤태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낡은 점퍼의 어깨 부분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해골 마크가 새겨진 작은 패치가 번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황급히 점퍼 자락을 여미며 그 패치를 가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갈비찜 국물이 뚝뚝 흘러나왔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그 광경을 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좀 봐라. 여기가 시장인 줄 아시나? 윤태준은 무릎을 꿇고 흘러나온 국물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바닥에 엎질러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무너진 자존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부대를 더럽히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김도진 중위의 말에 윤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이 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를 걱정하는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뒤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꿀린 자존심과 함께 응축된 분노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이 부대에서 흘린 피와 땀이 이렇게 대접받을 일인가 하는 서러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규정도 모르면서 무작정 찾아와서는. 하지만 윤태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참았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문을 나서며 윤태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전화로 면회 승인을 받았는데 왜 자료가 없다는 걸까요? 그리고 김도진 중위의 태도도 너무 무례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군복무할 때는 민간인, 특히 나이 든 분들께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이 모욕감으로, 모욕감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꾹 눌러 삼키며 윤태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지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정문을 벗어나 버스터미널로 걷던 중 윤태준은 발길을 멈춰 섰습니다. 마을 장터 입구에서 허름한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벽돌과 시멘트 자루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군인 애들 덕에 돈 좀 버네. 장터에서 들려오는 이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윤태준의 귀를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윤태준은 망설이다가
국거리 장보러 나온 할머니들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민지원이라더니 사실은 이장 창고 짓는 거래요. 맞아요. 맞아 부대에서 인력 지원해 준다면서 공짜로 부려먹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에 윤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대민지원? 그게 뭔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저 노인네는 또 돈 뺏겼다더라. 군인들 공짜로 부려먹고 각출한 인건비는 몽땅 윗주머니로 들어간다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고생하고 위에서는 돈벌이나 하고. 윤태준의 소나기에 든 찌그러진 도시락 가방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지우도 저기 끌려갔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다친 것도 이런 불법적인 노동 때문이 아닐까? 면회를 막은 것도 이런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어르신, 뭘 그렇게 듣고 계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태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부대 얘기가 들려서요. 아, 백골부대 말씀이시죠? 요즘 그 부대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요. 좋은 일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매일 마을로 내려와서 일을 해요. 대민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장하고 몇몇 사람들 개인 일이거든요. 창고도 짓고 펜션도 짓고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들한테는 혜택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게 문제예요. 돈은 부대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애들은 고생만 하는 것 같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한 애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윤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다친 병사가 지우가 아닐까? 어떤 아이가 다쳤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요즘 부대 사정이 좋지 않아요. 윗사람들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애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윤태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부대가 이런 곳이 되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그런 부당한 일에 휘말려 다쳤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면회까지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준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지우의 안부가 걱정되어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관 주인 김 씨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사정을 말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도 그 부대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요즘 마을 사람들이 다 속이 상해서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벌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좋다고 생각했죠. 부대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도와준다니까요. 김 씨는 윤태준에게 차를 한 잔 끓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군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예요. 군에서는 대민지원비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병사들한테는 안 가요. 다 위에서 가로채고 애들은 공짜로 일만 시키고 있어요. 윤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부대 간부 부인 중에 제 오랜 친구가 있거든요. 김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원사 부인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며칠 전에도 한 애가 크레인 작업하다가 어깨를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부대 의무실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산재 문제가 생기거든요. 개인 공사인데 군인이 다쳤으니까요. 윤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다친 병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박 원사 부인이 말하길 윤지우라는 애래요.
키도 크고 성격도 조용한 착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윤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김 씨의 표정이 놀라며 안쓰러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르신이 그 애 할아버지세요? 박 원사 부인이 그러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다쳤나요? 김 씨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깨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간부들끼리 만든 매뉴얼이 따로 있다고 해요. 매뉴얼이요. 네, 부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대 의무실에서만 치료하고 가족 면회도 최대한 지연시키라고 되어 있다더라고요. 사고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윤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면회가 막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 원사 부인 말로는 간부 부인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얘기래요. 남편들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장이라고. 어떤 얘기들인가요? 대민 지원비는 부대에서 받는데 그 돈을 병사들한테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간부들끼리 나눠 먹는데요. 그리고 매주 간부 회식비로 수백만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윤태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지우가 불법적인 노역에 동원되어 다친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공사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사무실 말이에요. 김 씨가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가세요. 혹시 누가 보더라도 공사 관계자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박 원사 부인 말로는 요즘 경비가 삼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윤태준은 그것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일요일 새벽 5시 10분 마을 뒤편의 허술한 공사장. 윤태준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주위를 몇 번 둘러보았습니다. 공사장에는 컨테이너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현장 사무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간이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뭔가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에 크게 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병사 인건비 8만 원 140명 총 1120만 원. 붉은 펜으로 쓰인 글씨가 벽에 선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주차 펜션 공사 투입 병력 30명 5일 150명 1. 인건비 총액 1200만 원. 10월 2주차 이장 창고 신축 투입 병력 20명 8일 160명 1. 인건비 총액 1280만 원. 10월 3주차 마을회관 보수 투입 병력 10명 4일 200명 1. 인건비 총액 1600만 원. 책상 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봉투들과 상품권,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힌 도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이장 명의의 통장에는 매주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대민지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울컥 뛰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는 손등에 핏줄이 팽팽히 솟을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흘린 피와 땀으로 지켜낸 부대가 이런 더러운 돈벌이의 온상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병사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처를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부상자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부상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1점, 즉시 현장에서 이동 2점, 부대 의무실로 후송. 3점, 외부 병원 진료, 금지 4점, 산재 신고 절대 금지 5점, 가족 면회 최대한 지연. 윤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면회가 막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고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이 문서까지 촬영한 윤태준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혐오감과 함께 증거를 확보했다는 카타르시스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연 쉽게 물러날까?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경찰, 국정감사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철. 오래전 함께 복무했던 후임. 지금은 사단장이 되어 있다는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태주는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가 이상철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터미널 대합실의 공중전화 부스. 윤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상철이 자신을 기억할까?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을 이해해 줄까?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철, 나 윤태준이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분명히 놀란 듯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윤태준 선배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상철은 윤태준의 후임으로 백골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상철은 갓 임관한 소위였고 윤태준은 고참 부사관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전역한 후에도 가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사단장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너 목소리 그대로구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철아. 나 지금 백골부대 앞에 있어. 큰일 났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지자 이상철도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디 다치셨나요? 내가 다친 게 아니야. 부대에 문제가 있어. 아니,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범죄. 윤태준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이상철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자 지우가 면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어제 밤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까지. 병사들을 개인 공사에 동원해서 돈을 받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은 병사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고 위에서 다 챙기고 있다고. 내 손자도 그 일을 하다가 다쳤을 거야. 그런 일이 정말입니까? 이상철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어. 지금 사진을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봐. 윤태준은 서툰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조작해서 어제 밤 찍은 사진들을 이상철의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장부, 현금 봉투들, 벽에 적힌 인건비 내역까지 모든 것을. 잠시 후 전화 너머로 이상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배님, 이 사진들이 정말 부대 관련 자료입니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상철아, 나도 그 부대 출신이야. 오래전 그곳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켰던 사람이라고.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흘린 피와 땀이 이런 더러운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어. 어린애들이 공짜로 부려먹히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되냐? 선배님,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복무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때 윤태준 선배가 어린 후임들을 챙겨주던 모습들이.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제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너 잘못이 아니야. 아마 대대장이 허위보고로 윗선 눈을 가렸을 거다, 상철아. 너 믿고 연락한 거야. 윤태준의 목소리에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어린 소희가 이제는 사단장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후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간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어. 선배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선배님을... 걱정 마라. 나도 이제 할 일 없는 늙은이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11시에 정문에서 합류하시죠. 저도 지금 당장 부대로 가겠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 11시에 정문에서 보자. 두 사람은 11시에 정문에서 합류라는 단 한 문장으로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오래전 함께 나라를 지켰던 그때처럼 여전히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선배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텐데. 고맙긴 뭘. 우리가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킨 부대잖아. 당연한 일이지. 네, 선배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한과 연대감,
그리고 곧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후임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여전히 그때의 그 정직하고 의로운 후임이라는 것을, 만약 그가 변했다면 혹은 이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지우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는 마음속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지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윤태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까지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오랫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실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백골부대 정문. 윤태주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골 패치가 훤히 보이도록 점퍼를 열어젖히고 당당한 자세로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해골 마크는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최전선 부대의 상징이었고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정문에 섰습니다. 갈비찜 국물 자국이 남은 도시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실망을 모두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 초소의 김도진 중위가 윤태준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번 그 할아버지 또 왔네. 이번엔 뭐 하러 온 거야? 어제 분명히 다시 예약하고 오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이병 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분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때와는 완전히. 정말로 윤태준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애걸하듯 사정했었는데 오늘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굽실거리지도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김도진 중위도 느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당당할까? 10분 후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달려오는데 초소 병사 한 명이 망원경으로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위님, 저 차량. 뭔데 그래? 뭐가 그렇게 놀라워? 김도진 중위가 짜증스럽게 망원경을 받아들었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차량입니다. 뭐라고? 초소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덮였습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급히 정장을 맞추고 초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용기와 만화책들을 급히 치웠습니다. 왜 갑자기 사단장님이 오시지? 오늘 시찰 계획이 없었는데. 예고도 없이 이런 적은 처음인데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혹시 우리 부대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북한 관련 긴급 상황?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혹시 저분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 할아버지가 사단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김도진 중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접근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간부 집합! 전 간부 집합! 사단장님 차량 들어오십니다. 모든 부대원은 즉시 복귀 후 생활관 대기 부탁드립니다. 확성기를 통해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대본부에서는 최철수 대대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급히 나온 그의 입가에는 아직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사단장님이 지금 오신다고?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 예, 방금 정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별 2개 차량이 직진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종민 주임원사가 허겁지겁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어떻게 하죠? 갑작스럽게 오시면 부대 전체가. 최철수 대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혹시 대민지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혹시 대민지원건 때문인가? 아니면 누가 윗선에 보고한 건가?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이 사단까지 올라간 걸까? 일단 모든 서류부터 정리해. 대민지원 관련 자료는 다 치워. 네, 알겠습니다. 한편 정문에서는
더욱 긴장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자 초소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느슨했던 군기가 갑자기 삼엄해졌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노인이 사단장. 차량과 같은 시간에 나타난 것이 정말 우연일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설마 저분이 사단장님께 뭔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겠지? 그때 차량이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번호판과 7사단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체 차렷. 김도진 중위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님께 경례. 파도처럼 일어나는 경례를 보며 윤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저렇게 경례를 올렸었지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내렸습니다. 별 2개를 단 정복 차림의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엄중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부대 간부들도 병사들도 아닌 정문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에게로. 선배님, 이상철이 윤태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우임의 예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초소 병사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분께 경례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어제 중위님이 밀치신 그분인데. 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김도진 중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노인이 사단장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릴 정도의 인물이었다니. 게다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철아, 고생 많았구나. 윤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단장이 그 노인을 선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저분이 사단장님의 선배라고? 그럼 전에 군인이셨던 건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내대 본부에서 최철수 대대장과 박종민 주임원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급히 뛰어온 탓에 군복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사단장님. 갑작스럽게 어떻게 오셨는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하지만 이상철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대대장, 박원사. 백골, 대령 최철수. 백골, 상사 박무식. 두 사람이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간부들을 대대 회의실로 집합시켜라. 소대장급 이상 전원이다. 예? 무슨 일이 혹시 훈련 관련해서? 질문하지 말고 따라해. 이상철의 호통에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평소 들을 수 없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철수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 노인이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닐까? 어제 김도진 중위가 면회를 거부한 그 노인 말이다. 혹시 저분 때문입니까? 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분은 윤태준 선배님이시다. 오래전 이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신 분이야. 최철수 대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윤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있나? 이것이 부끄러운 진실이다. 그의 중저음이 정문 일대를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실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윤태준의 질문에 최철수 대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배님. 이상철이 윤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그때의 신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철의 선언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윤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결전에 대한 의지가 정문 앞을 지배했습니다. 최철수 대대장과 김도진 중위는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뒤집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중위는 어제 자신이 윤태준을 대한 태도를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시락을 떨어뜨리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이고 있었고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선우임. 하지만 그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백골부대 대대지휘소 회의실. 이상철 사단장의 명령으로 긴급 집합된 모든 간부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대장급 이상 전원이 모였지만 아무도 왜 이런 긴급 집합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의무실에서 급히 나온 지우가 붕대를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본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시지? 사단장님이 직접 모시고 오신 걸 보면 혹시 사단 본부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인가? 최철수 대대장과 박종민 주임원사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회의실 앞으로 나가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윤태준이 촬영한 사진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벽에 적힌 인건비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사 인건비 8만 원, 140명 1120만 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백지로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철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현금 봉투들과 상품권,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개인 공사에 동원되면서 받아야 할 돈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갔을까? 최철수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부상자 처리 방안 문서였습니다. 부상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일즉 시 현장에서 이동, 이 부대 의무실로 후송, 3회부 병원 진료 금지, 사산제 신고 절대 금지, 오가족 면회 최대한 지연.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간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손자가 면회를 못 받고 있던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이 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게 이거였습니까? 어린 병사들을 착취하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가족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게 이 부대의 전통입니까? 이상철이 일어서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대는 백골이지만 양심까지 백골로 만들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래전 이 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윤태준 선배님께서 직접 이 부정부패를 밝혀내셨다.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나? 최철수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것은 마을 발전을 위한 선의에서. 선의? 이상철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병사들 공짜로 부려먹고 돈 챙기는 게 선의야? 최철수,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하나? 사단장님, 저희는 정말로 지역 발전을. 닥쳐! 이상철의 호통에 최철수 대대장이 움찔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직접 당했습니다. 크레인에 부딪혀 어깨에 부상을 입었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진통제만 주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면회 온 할아버지를 못 보게 하면서 가족들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박종민, 내가 그런 협박을 했다는 거냐? 사단장님, 그런 일은. 입 닥쳐! 이상철의 호통에 박종민 주임원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상철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의 대민 지원 내역이다. 보다시피 모든 것이 개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야. 화면에는 상세한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2장 개인 펜션 신축, 병력 30명 20일. 2장 처남 창고 건설, 병력 25명 15일.
면장 개인 주택 보수, 병력 20명 10일. 이장 친구 카페 인테리어, 병력 15명 8일. 이게 대민 지원이야? 이게 지역 발전이야? 최철수, 대답해봐. 이상철의 질문에 최철수 대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도진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대대장 명령에 따라. 최철수, 내가 부하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냐? 모든 시선이 최철수 대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윤태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밤 컨테이너에서 가져온 추가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의 회식비 영수증입니다. 매주 수백만 원씩 고급 음식점에서 술값으로 쓴 내역들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5일 갈비 380만 원 대대 간부 회식. 10월 12일 횟집 420만 원 대대 간부 회식. 10월 19일 호텔 뷔페 350만 원 대대 간부 회식. 병사들은 공짜로 일 시키고 그 돈으로 간부들이 회식을 했다는 거야? 이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철수, 박종민, 너희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야? 간부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철수 대대장과 박종민 주임원사 그리고 김도진 중위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는 최철수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철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착복한 금액이 총 얼마야? 사단장님,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보고해. 그리고 그 돈 전액을 즉시 반환 조치하라고. 최철수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약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윤태준이 경악했습니다. 그 돈으로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기나 합니까? 이상철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일까지 전액 부대 발전기금으로 납부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겠다 하지만 외부 유출은 막을 것이다 대신. 이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최철수, 박종민, 김도진 너희들은 즉시 전속 조치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대 지휘를 맡을 수 없도록 하겠어. 최철수 대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태준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생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이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부대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겠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모든 대민 지원은 사단 본부의 직접 감독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모든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준은 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붕대 감은 손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했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지우의 눈물이 붕대를 적셨습니다. 오래전의 전설이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자의 두 손이 군복 위에서 떨리며 맞잡혔습니다. 분노가 통쾌함으로 절망이 구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백골부대 생활관 식당. 하루 종일 부대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태준과 지우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갈비찜을 다시 데워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후야, 찬밥도 둘이 먹으니 뜨거워지는구나. 윤태준이 굳었던 주름을 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이 부대에서 손자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붕대감은 어깨를 보며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할아버지가 미안하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윤태준은 지우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손자가 많이 야위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내셨어요? 저도 몰랐던 일들을.
할아버지도 옛날에 이 부대에 있었거든.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부대였는데 윤태준의 눈에 아련한 추억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이 부대에서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고 있지? 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셨다고. 그래.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어. 추운 겨울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하지만 그때는 자랑스러웠지. 우리가 지키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소중하지 않나요? 물론 소중하지.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지키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었어. 어린 병사들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그건 우리가 지키려던 가치와 정반대야. 이때 이상철 사단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태준과 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지우 병사 식사 중이시군요. 상철아, 수고했다. 앉아라. 이상철이 테이블에 앉자 지우가 급히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이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해. 오늘은 가족 시간이야.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은 어느 조직에나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발견했을 때 바로잡는 거지. 윤태준이 갈비 한 점을 이상철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도 먹어라. 오랜만에 함께 먹는 밥인데. 고맙습니다, 선배님. 세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알리지 못하지만 우리 부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대민 지원은 신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며 생활관 곳곳에서 병사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억눌렸던 마음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오늘 이 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지. 하지만 상철아, 기억해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윤태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철책 실루엣 위로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도 저 별을 봤었지. 그때는 혼자 봤는데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보는구나. 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고 오늘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잖아. 윤태준이 지우의 손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진짜 용기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거지. 오늘 내가 그걸 해냈어. 이상철이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우 병사,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많은 후배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준이 점퍼에서 해골 패치를 떼어내며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라.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소중한... 아니야. 이제 내가 이 부대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가야 해. 오래전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말이야.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해골 패치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패치에는 오랜 세월의 역사와 자긍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이 부대가 다시 자랑스러운 곳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윤태준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담장은 다시 쌓을 수 있어도 무너진 마음은 못 쌓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무너진 마음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구나. 이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 수고해라. 그리고 상철아. 네, 선배님. 오늘 고마웠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나간 후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았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다 먹었지만 그 국물 향이 여전히 식당에 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야죠. 그래야지. 하지만 지후야, 할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달려올 거야. 저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두 사람이 일어서서 식당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여러 병사들이 지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우야, 고생했어. 덕분에 우리도 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지우가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받는 모습을 보며 윤태준은 뿌듯했습니다. 부대 정문까지 함께 걸으며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남은 군 생활 잘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문에서 윤태준이 돌아보니 오래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백골 부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부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윤태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적어도 지우와 같은 어린 병사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윤태준이 버스에 오르기 전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우야. 버스가 출발하면서 윤태준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도 붕대 감은 팔로 힘겹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태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젊은 병사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지켜낸 것입니다. 갈비찜 국물 향이 여전히 그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윤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우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면에는 오래 묵직한 여운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한 부대의 전설이 새로운 시작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골 패치가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따뜻한 갈비찜처럼 말입니다.